임신 9개월의 며느리가 위독한 상황. 시어머니는 손주부터 살려야 한다며 수술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며느리의 배를 열자 수술실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입니다. 부모님께서 제 인생이 이름처럼 맑고 깨끗하기를, 진흙탕 같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로 매년 가뭄과 혹독한 추위를 꿋꿋이 견뎌내야 하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가난한 살림의 동생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저는 대학의 꿈을 접고 동네 언니들을 따라 안산에 있는 공단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안산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제 땀방울을 돈으로 바꿔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죠. 그렇게 제 공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큰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시끄러운 재봉틀 소리를 들으며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일이 끝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면 덥고 비좁은 옥탑방이 저를 맞았습니다. 여자 넷이서 좁은 방에 부대끼며 살다 보니 땀 냄새, 옷감 냄새, 기계 기름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밤마다 가족 생각에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막다른 길에 몰리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하죠. 저도 곧 익숙해졌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에 굳세게 버텼습니다. 남편 민준 씨를 만난 것도 그 고된 생활 속에서였습니다. 민준 씨는 저와 같은 공장 사람은 아니었고 공단 내 다른 회사의 전기 설비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4살 많았던 그는 고된 일에 그을린 까무잡잡한 피부와 마른 체격을 가졌지만 웃는 모습이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공장 언니들은 흙처럼 순박하다고 놀려댔지만 사기와 거짓이 판치는 낯선 도시에서 그의 순박함은 제게 더 없는 따뜻함과 믿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말을 섞은 건 허름한 백반집에서였습니다. 그날 저는 심한 감기 몸살에도 억지로 출근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을 바닥에 다 쏟고 말았죠. 동료 언니들이 걱정하며 몰려들었지만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민준 씨가 말없이 다가와 묵묵히 바닥을 치워주었습니다. 그는 별말 없이 감기약 한 봉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방금 약국에 가서 사왔다며 말했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그냥 들어가서 쉬세요. 그러다 병 더 키우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꾸밈없이 진솔했고 제 마음에 따뜻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시간이면 그는 회사 정문에서 저를 기다렸고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홀어머니가 시골에서 밭일하며 힘들게 그를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그 역시 돈을 벌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서울 근교에 자리 잡아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꿈이 제 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공장 노동자들의 사랑은 우리 산만큼이나 소박했습니다. 비싼 꽃다발도 근사한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주말 저녁 팥빙수 하나를 사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차들을 보며 세상 온갖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야근하고 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그는 저를 기다렸다가 따뜻한 호빵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요새 너무 마른 것 같아. 이거라도 먹고 힘내요.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1년 넘게 사귀었을 때 민준 씨는 저를 데리고 고향의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긴장했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 훗날 저의 시어머니가 되신 박혜숙 여사님은 평생 고생만 하신 전형적인 시골분의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무척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시며 집안, 고향, 하는 일까지 꼬치꼬치 물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는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가끔 제 말을 거들었습니다. 서연 씨, 마음도 착하고 생활력도 강한 사람이에요.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네들이 서로 진심으로 아낀다면 나도 반대할 생각은 없다. 우리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으니 네가 옆에서 잘 챙겨주고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보거라. 낯선 타지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지. 어머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열렸습니다. 시골에서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만 모시고 작고 소박하게 치렀지만 무척이나 따뜻했습니다. 민준 씨를 따라 시댁으로 향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남자와 그리고 평생 아들을 위해 헌신하신 이분을 내 가족으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결혼 후 우리는 다시 안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좁은 원룸에서의 신혼생활은 나름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은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월세, 식비, 시골에 보내는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빠듯한 월급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 원룸 생활을 평생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라도 생기면 막막했죠. 민준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몇 년만 더 고생해서 돈 모으자. 그래서 서울 근교에라도 작은 빌라 하나 얻어서 우리 집을 장만하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월세 내며 살 순 없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막막한 마음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몇 년이라는 말이 쉽지 우리 둘의 월급으로는 과연 언제쯤 가능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안부를 물으시던 어머님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내가 생각을 좀 해봤다. 우리 시골집 근처 큰 길가에 있는 그 밭, 그거 팔아야겠다. 민준 씨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긴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땅이잖아요. 어떻게 팔아요? 어머님은 아들의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조상님은 무슨, 내 땅 내가 파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거 팔면 그래도 꽤 목돈이 나올 게다. 그거 너희한테 보태줄 테니 너희가 모은 돈이랑 합쳐서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알아봐라. 집이 있어야 마음 편히 일도 하고 돈도 모으지. 나중에 내 손주가 이런 좁은 데서 어떻게 지내겠냐. 저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님의 말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땅이 어머님께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흘리신 땀과 눈물, 어머님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팔을 잡아 끌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안 돼요. 어머님 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우린 아직 젊고 힘도 있으니까 천천히 벌면 돼요. 민준 씨도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괜찮아요. 저희가 어떻게. 수화기 넘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을래? 이미 내가 결정한 일이다. 나 혼자 시골에 사는데 뭐 그리 넓은 집이 필요하겠냐. 그거 팔고 너희 사는 데로 올라가서 같이 살란다. 나중에 손주 태어나면 내가 돌봐줄 테니 너희는 걱정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그게 내 낙이다. 내 말 안 들으면 이 늙은 어미 무시하는 거고 다 같이 살기 싫다는 걸로 알겠다.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저희 부부가 어찌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과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한 어머님의 크나큰 희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착한 남편과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는 시어머니를 만난 것은 정말 큰 행운이고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은 2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고 어머님은 그 돈을 전부 들고 고속버스를 타고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비행기는 무서워서 못하겠다며 땅을 밟고 오는 버스가 마음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마중 나갔을 때 깡마른 몸으로 시골에서 싸우신 음식 꾸러미를 양손 가득 들고 내리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달려가 어머님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보야, 뭘 울고 그래. 어서 새 집으로 가자. 저희 부부가 모은 돈은 2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 돈으로 좋은 아파트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지은 지 1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15평 남짓한 작은 집을 고르셨습니다. 새 집처럼 깨끗하고 멋지진 않았지만 조용하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이곳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가 좋겠다. 시장도 가깝고 나중에 손주 학교 보내기도 편하겠어. 집은 작아도 우리 식구 오순도순 살면 그만이지.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비록 작고 낡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직접 닦았고 민준 씨는 전등을 갈고 새는 수도꼭지를 고쳤습니다. 어머님은 조상님들께 드릴 제사상을 정성껏 차리셨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안정된 거처를 마련했으니 굽어 살펴달라고 조상님들께 고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세 식구는 따끈한 저녁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님은 제 밥 위에 김치찜을 한 조각 올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너무 말랐다, 서연아. 많이 먹어둬라. 튼튼해야 우리 손주도 건강하게 낳지. 내가 여기 온 건 다 우리 손주 안아보려고 온 거다. 저는 어머님과 남편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낯선 타지에서 외롭게 버티던 제 공장 인생에 드디어 진정한 가족과 보금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새 집이 생기니 가족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좁은 원룸에 부대끼지 않아도 됐고 매달 월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정은 누구보다 깊은 분이셨습니다. 어머님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아침이면 저와 민준 씨가 일어나기도 전에 시장에 다녀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게 일하잖니. 집안일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건강관리나 잘해라. 저는 출근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시어머니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세를 지는 며느리라니 이웃들이 보면 저를 욕할 것만 같았습니다. 민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님께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요? 제가 퇴근하고 와서 할게요. 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는 시골에서 평생 일만 하신 분이라 가만히 앉아 계시면 오히려 병나셔. 당신은 그냥 퇴근하고 와서 어머니랑 같이 저녁 준비하고 말동무나 되어드리면 그게 효도야. 저는 남편의 말대로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집에 오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어머님을 도왔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제잘거리며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은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법, 나물을 맛있게 무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준 씨가 어릴 때 얼마나 올보였는지,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과 어머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우리 고부 관계는 그렇게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아파트 이웃 아주머니들은 처음엔 저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세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보통 일 아니야. 참고 사는 게 이기는 거야. 하지만 나중에는 찰떡같이 붙어 다니는 저희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 복 받았네. 시어머니가 딸처럼 아껴주시니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생리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졸이며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습니다. 2줄, 세상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들고 남편보다 먼저 어머님께 달려가 자랑했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계시던 어머님은 제 말에 나물 바구니를 떨어뜨리셨습니다. 어머님은 테스트기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니 이내 환호성을 지르셨습니다. 세상에, 정말이냐. 진짜 2줄이네. 어머님은 저를 와락 껴안으셨습니다. 정말 잘했다, 우리 아가. 내가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퇴근하고 돌아온 민준 씨는 집안의 축제 분위기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제가 테스트기를 보여주자 그는 아 하는 소리와 함께 바보처럼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임신한 날부터 저는 어머님에 의해 국보급 보물로 격상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설거지조차 못하게 하셨습니다. 네가 할 일은 이제 먹고 자고 마음 편히 쉬는 것뿐이다. 네가 건강해야 내 손주도 건강한 법이야. 그때부터 어머님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며느리를 위한 보양식을 만드셨습니다. 삼계탕이며 흑염소즙이며 어머님이 직접 만든 콩국까지. 입덧 때문에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났지만 어머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음식을 만들어주시며 저를 달래셨습니다. 조금만 먹어보자. 응, 토하더라도 먹어야지. 안 그러면 내 손주 배고프다. 어머님은 임산부를 위한 육아 서적까지 사와서 꼼꼼히 읽으셨습니다. 요즘은 과학적으로 애를 키워야 한다더라. 우리 때처럼 아무거나 먹고 키우면 애들이 약하게 태어난대. 밤이면 직접 따뜻한 소금물을 만들어 부은 제 발을 주물러 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제 발을 주무르며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10달 품어놨는 고통, 세상에 이보다 더한 고생이 없지. 내가 우리 민준이 가졌을 땐 만삭의 몸으로도 밭에 나가 일했단다. 민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제게 달려와 아직 납작한 제 배에 귀를 대고 물었습니다. 아가, 오늘 우리 아기 발로 찼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몇 주밖에 안 됐는데 무슨 발차기야. 그는 또 어머님께 아양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서연 씨 얼굴에 살이 좀 붙은 것 같아요. 어머님은 아들을 사랑스럽게 흘겨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부 떨지 말고 돈이나 열심히 벌어서 내 새끼 분유값이나 마련해. 저는 꿈만 같은 행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제발 아이가 건강하게만 태어나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가끔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젯밤 꿈에 용을 봤다. 아무래도 아들인가 보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 소중한 제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한국의 어머니들처럼 가문의 대를 이을 손주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10달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막달이 되자 무거워진 배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님은 저보다 더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밤마다 민준 씨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서연이 배 아프다고 하면 바로 나 깨워야 한다. 알았지? 어머님은 출산 가방도 미리 싸놓으셨습니다. 손주 기저귀부터 산모에게 좋다는 것들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진통을 시작한 그날 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한밤중부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보다 더 침착하셨습니다. 저를 부축하며 민준 씨에게 택시를 부르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어머님 역시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괜찮다. 서연아, 심호흡해. 곧 우리 아가 만날 수 있어. 저는 병원에서 꼬박 하루를 꼬박 진통으로 시달렸습니다. 출산의 고통은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은 분만실 밖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저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의사는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제왕절개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수술실로 옮겨졌고 남편과 어머님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응애,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애써 눈을 떴습니다. 의사가 아기를 제게 가까이 데려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산모님. 3K짐의 아주 예쁜 딸입니다. 딸. 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제가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어머님과 민준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마워. 그는 간호사가 안고 있는 아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딸이에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들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당신이랑 똑같이 생겼어. 너무 예쁘다, 서연아. 아빠의 예쁜 공주님. 저는 남편의 눈에 고인 행복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찾았습니다. 어머님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계셨습니다. 제가 그토록 기대했던 어머님의 미소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손녀에게 다가와 한번 쓱 쳐다보시더니 간호사에게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딸인가요? 간호사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예쁜 공주님이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하는 짧은 대답과 함께 제게로 돌아섰습니다. 몸이 힘들 테니 푹 쉬어라. 나는 집에 가서 죽 끓여서 가져오마. 어머님은 그 말을 남기고 손녀를 한 번도 안아보지 않은 채 뒤돌아서 가버리셨습니다. 아빠가 된 기쁨에 빠진 민준 씨는 어머님의 이상한 태도를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갓 출산을 마친 예민한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의 그 짧은 대답과 서둘러 돌아서던 뒷모습이 너무나도 차갑고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어머님은 꼬박꼬박 식사를 챙겨다 주셨지만 예전처럼 살갑지 않으셨습니다. 음식을 가져와 민준 씨에게 건네주고 요람에 누워있는 손녀를 흘끗 쳐다본 뒤 집안일을 해야 한다며 서둘러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픈지 아기는 잘 먹고 잘 자는지 한 번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님이 바쁘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엄마는 정말 슈퍼우먼이야. 온 가족을 다 챙기시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이름을 하나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아기 하나, 오밀조밀한 입술과 까만 눈동자를 가진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저는 딸을 무척 사랑했지만 딸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의 실망감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오니 집안은 여전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예전의 따뜻한 분위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의 울음소리는 어머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저는 어머님 잠을 깨울까봐 서둘러 아이를 달랬습니다. 옆방에 계신 어머님은 나와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방문 너머로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애가 울면 젖이나 물려 딸이라 그런지 밤새도록 빽빽 우네. 민준 씨는 서투른 솜씨로 저를 도와 분유를 탔습니다. 그는 여전히 딸을 사랑했지만 어머님의 냉담한 태도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어머니가 피곤하셔서 그래. 아니면 아들을 너무 기대하셨다가 실망해서 그러시는 걸 거야. 며칠 지나면 하나 예뻐하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이 어머님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첫 손녀가 아무리 예쁘고 건강해도 어머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저의 행복, 최고의 시어머니를 만났다는 행운은 이제 차가운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제 비극은 아마도 제 딸의 첫 울음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푹 쉬고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냉랭한 공기는 제왕절개 수술 자국의 통증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제가 친어머니처럼 따랐던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님은 하나를 단 한 번도 안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첫 손녀인데도 무서울 정도로 무관심하셨습니다. 병원에 계실 때도 잠깐 들렀다가 집안일을 핑계로 서둘러 가버리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그 냉담함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하나가 울어도 옆방에 계신 어머님은 나와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메마른 목소리로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딸이라 그런지 유난스럽네. 내 젖이 뜨거워서 애가 저렇게 우는 거 아니야. 저는 눈물을 삼키며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제 젖이 뜨거운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술 자국은 아직 아물지 않아서 움직일 때마다 머리가 핑 돌 정도로 아팠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직접 생강차를 끓여주시고 발을 주물러 주시던 어머님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출산을 하자 안부 한마디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너무 아파요.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마치 제가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저를 바라보는 실망과 경멸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여전히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서투르게 기저귀 가는 법과 분유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딸이 울면 안절부절 못하며 안아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도 어머님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가 자지러지게 울며 아무리 달래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짜증이 난 듯 제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너희는 애 하나 제대로 못 달래니? 내가 달래줘? 어머님은 방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대체 애한테 뭘 먹였길래 저렇게 울어대. 내가 뭘 잘못 먹은 거 아니야. 민준 씨가 황급히 말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아기들이 밤에 오는 건 흔한 일이래요. 어디가 불편한가 봐요. 어머님은 쏘아 붙였습니다. 흔하긴 뭐가 흔해. 내가 민준이 키울 땐 밤에 한 번도 운 적 없어. 아들 키우는 건 쉬워. 딸처럼 유난스럽지 않거든.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님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민준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어머니한테 화내지 마. 아들을 너무 기대하셔서 그러시는 걸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을 기대하셨다고요? 그럼 하나는 어머님 손녀 아니에요? 오빠 딸 아니에요? 민준 씨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생각이 옛날 분이시잖아. 시간이 지나면 하나도 예뻐해 주실 거야.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어머님은 슬슬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놀러 오면 어머님은 길게 한숨을 쉬며 신세 한탄을 하셨습니다. 내 팔자야, 땅까지 팔아서 여기 왔는데 대를 이을 손주 하나 보겠다고. 그런데 그러고는 제 방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내 사촌 언니네는
딸만 6을 낳아서 그 집 대가 끊겼다잖아. 저는 산후조리 중이라 몸이 약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수천 개의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집의 며느리입니까? 아니면 대를 잇기 위한 도구입니까?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 낡은 생각은 수천 년 묵은 유령처럼 우리 작은 집을 뒤덮었습니다. 그 생각은 자상했던 시어머니를 냉혹한 할머니로 바꾸어 놓았고 엄마가 된 저의 행복을 죄책감으로 물들였습니다. 제가 딸을 낳은 것이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어머님은 시골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낳았어요. 딸이에요. 어떤 자식이든 다 자식이긴 하죠. 그러고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팔자가 기구해서 그렇죠. 다음 애를 기대해봐야죠. 저는 방 안에 누워 딸을 꼭 껴안고 귀를 막았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할머니가 내뱉는 잔인한 말을 아기가 듣지 못할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님이 평생의 재산을 희생해서 사주신 이 집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과거의 망령이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산후조리 한 달이 지나고 제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수술 자국은 날씨가 탔을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선언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늙어서 언제까지 내 시중만 들 순 없다. 너도 이제 산후조리 끝났으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어머님은 제게 부엌을 돌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도 보양식을 끓여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먹고 싶은 건 네가 알아서 장봐서 해먹어. 하나도 네가 알아서 돌봐. 나는 가끔 도와줄 뿐이야.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왕절개로 몸은 쇠약하고 아기는 아직 갓난아기인데 밤마다 울고 보챘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침에 아기가 잠든 틈을 타 시장에 달려갔다 오면 아기가 깨서 울었고 부랴부랴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가 다시 잠들면 온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식사 준비가 끝나면 산더미 같은 기저귀를 빨아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세탁기 사용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기 옷은 세탁기로 빨면 안 돼. 손으로 직접 빨아서 햇볕에 말려야 세균이 죽는다. 그렇게 출산한 지 한 달 남짓 된 저는 매일 허리를 숙여 몇 대 하나 되는 천기저귀를 빨아야 했습니다. 세제에 손은 다 갈라졌고 허리를 숙일 때마다 수술 자국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아기가 낮잠을 잘 때 저도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기댄 채 5분이라도 눈을 붙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살 것 같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심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감시하셨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면 옆에 서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생선조림이 왜 이렇게 짜?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정말이지. 먹을 줄만 알지 할 줄은 모르는구나.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제가 한마디라도 대꾸하면 어머님은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실 것이고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어머니한테 대드냐며 저를 못된 며느리로 몰아세울 것이 뻔했습니다. 민준 씨는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야근까지 하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고 집안은 어느 정도 정돈되어 있고 딸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낮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민준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태도를 180도 바꾸셨습니다. 아들, 왔어? 어서 와서 밥 먹어. 오늘 서연이가 네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맛있게 끓였더라. 민준 씨는 제게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지?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어서 밥 먹어. 저는 너무 지쳐서 하소연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루는 민준 씨가 일찍 퇴근해서 제가 쩔쩔매며 아기를 목욕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그가 아기를 안아드는 순간 밖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남자가 어딜 그런 일을 해. 내 아내한테 시켜 아내를 머리 꼭대기에 올려놓을 셈이야. 내 아내가 게을러서 남편한테 저런 일 시키는 거야. 민준 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는 이제 막 출산했어요. 제가 좀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어머님은 식탁을 내리치셨습니다. 네가 감히 엄마한테 대들어?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아기 돌보고 집안일하는 건 여자가 할 일이야. 너는 돈이나 열심히 벌어 아내한테 잡혀 살지 말고. 민준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내가 할게. 오빠는 씻고 쉬어요. 저는 다시 혼자 딸을 안았습니다. 제 눈물이 목욕물 속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친정어머니께는 걱정하실까 봐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멀리 계신 어머니가 아신다고 해도 슬퍼하시는 것 외에 도와주실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견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짐은 제 어깨를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꿈꾸던 보금자리에서 피로와 외로움 속에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6개월쯤 되었을 때 아이는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뒤집기를 시작했고 옹알이도 곧잘했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에에야 하고 대답했고 특히 아빠를 무척 따랐습니다. 민준 씨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활짝 웃으며 안아달라고 팔을 뻗었습니다. 민준 씨도 딸바보가 되어 아무리 피곤해도 딸을 품에 안으면 모든 피로를 잊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라 저는 대비할 틈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제게 쌀쌀맞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웃기 시작하셨고 먼저 다가와 제가 나무를 다듬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서연아,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니? 내가 해줄게. 요새 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저는 놀랐지만 이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하나를 안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어머님은 먼저 손녀를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아이를 안고 베란다로 나가 바람을 쐬어주셨습니다. 하나야, 우리 하나, 할머니 손녀 참 예쁘네. 나중에 하나 남동생 생기면 하나도 좋겠지. 저는 빨래를 널다가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췄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어머님은 제 밥 위에 갈비찜 큰 조각을 올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아가. 기운 차려야지. 그리고 얼른 둘째도 가져야지. 연년생으로 낳아서 한꺼번에 키우는 게 편하고 좋아. 민준 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몇 년 뒤에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면 어머님은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몇 년은 무슨, 내 엄마 죽고 나서 낳을 셈이냐. 당장 가져야지. 아들, 딸 골고루 있어야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법이다. 하나도 동생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좋을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한 지 이제 겨우 6개월이었습니다. 수술 흉터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기저귀값, 분유값에 보탬이 되고자 겨우 다시 봉제 공장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머님은 또 아이를 낳으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막 출산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의사는 무슨, 옛날에 내가 너희 아빠 낳고 3개월 만에 또 임신해서 연년생으로 낳았어.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어. 요즘 너희들은 너무 약해 빠졌어. 보약 잘 챙겨 먹으면 괜찮아. 내가 여기 온 건 손주들 돌봐주려고 온 거야.
너는 낳기만 해. 둘 다 내가 키워줄게. 낳기만 하라고요. 어머님의 말씀이 어찌나 가볍게 들리던지 마치 제가 아이 낳는 기계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님은 매일같이 아들 낳아라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제게 다정하게 대하셨습니다. 제게 새 원피스를 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예쁘게 하고 다녀야 우리 아들이 더 좋아하지. 한약을 지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서 아들을 바로 가질 수 있단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민준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나 너무 무서워요. 이제 막 수술했는데 지금 임신하면 너무 위험해요. 민준 씨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 어머니 소원 들어드리는 셈치고 이번에 낳고 우리 그만 낳자. 나도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결국 어머님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남편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역시 아들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에 대한 그의 사랑은 여전했지만 아들, 딸을 모두 갖고 싶은 욕심이 더 컸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몰래 점집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신 어머님은 흥분한 얼굴로 저를 방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용한데 가서 보고 왔다. 올해 우리 집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틀림없이 아들이라고 하더라. 우리 집 귀한 장손이야.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틀림없이 효험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 어머님은 제 손에 붉은 천주머니를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부적을 내려다보고 어머님을 올려다봤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다정함, 이 관심은 저를 위한 것도 하나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손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다정한 압박은 이전의 구박과 냉대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 압박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다정함, 남편의 기대, 그리고 이번에 낳고 끝내자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제대로 된 피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제가 몰래 사온 피임약을 먹으려고 하면 어머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 먹으면 몸에 해롭다. 나중에 아예 못 가지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하나가 겨우 7개월이 되었을 때 제 몸에 이상이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메스꺼움이 찾아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선명한 두 줄,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자국은 아직도 가끔 욱신거렸습니다.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은 최소 2년, 되도록 3년 후에 다시 임신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7개월이었습니다. 저는 테스트기를 민준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풀어졌습니다. 기뻐했지만 온전한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몸은 괜찮아. 병원에 한번 가보자.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어머님은 달려와 민준 씨 손에서 테스트기를 낚아채셨습니다. 어머님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진짜구나. 두 줄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보살님이 용하다니까. 어머님은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셨습니다. 저를 와락 껴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장하다. 이번엔 틀림없이 우리 집 귀한 장손이야. 어머님의 포옹이 저를 꽉 조여왔지만 저는 숨이 막힐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즉시 선언하셨습니다. 당장 회사 그만둬라. 봉제 공장은 무슨, 이제 집에서 쉬기만 해. 내가 다 책임질게. 이 아이는 우리 집의 금쪽 같은 손주니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안 돼.
제가 막 입사했는데 갑자기 그만두면 안 된다고 말하려 하자 어머님은 제 말을 막았습니다. 돈이 문제야. 내가 줄게. 너는 그냥 집에서 먹고 자고 태교만 해. 모든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어머님은 정말 알아서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를 임신했을 때보다 더 극성이셨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며느리 보양식 만들기에 돌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누가 아들 낳는데 좋다고 하면 어떻게든 구해와서 요리하셨습니다. 쑥을 넣은 계란찜을 한 솥 끓여서 제게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먹으면 착상이 잘 돼서 틀림없이 아들이란다. 어머님은 제가 지난번처럼 대학병원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병원은 사람도 많고 복잡해서 힘들어. 아기가 좀 더 크면 내가 좋은데 데려가 줄게. 그날 어머님은 택시를 잡아 저를 깊은 골목에 있는 작은 개인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허름한 병원에는 나이든 여의사 한 명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의사와 무언가 속닥거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초음파실로 불렀습니다. 낡은 초음파 기계였습니다. 의사는 이제 막 불러오기 시작한 제 배 위에 초음파 기계를 문질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아빠를 쏙 빼닮았네요. 축하드려요, 할머니. 시어머니는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주머니에서 돈 한 뭉치를 꺼내 의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제가 아직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도 잊으신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님은 콧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이제부터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 없다. 하나도 내가 다 볼 테니 너는 우리 손주 건강하게 낳을 생각만 해. 저는 택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니라 시댁에서 원하는 물건을 정확히 생산해낸 기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제게 너무나도 씁쓸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시어머니의 기쁨은 저를 유리 진열장 속 인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숨 막힐 정도로 저를 챙기셨습니다. 제가 온전히 태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를 돌보는 일까지 모두 도맡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돌보는 방식은 건성이었습니다. 밥 먹이고 재우고 그러고는 다시 제 배로 와서 쓰다듬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쑥쑥 커라. 저는 하나를 보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 겨우 7개월이 넘은 아기,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데 저는 시어머니에 의해 딸과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도 기뻐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기 직전인 사람처럼 말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첫마디는 늘 오늘 우리 아들 발로 찼어 였습니다. 제가 피곤한지 수술 자국이 아픈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를 낳았을 때 서울대병원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그 개인 병원 못 믿겠어요. 서울대병원 가서 다시 검사 받아보면 안 될까요? 산모수첩도 만들어야 하잖아요. 시어머니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입을 삐죽이셨습니다. 큰 병원은 뭐 하러 가? 사람 많고 병만 오마와. 그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봐주셨는데 뭘 그래? 너는 엄마 말은 안 믿고 점쟁이 말도 안 믿고 의사 말만 믿을래? 이번에는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시어머니에 대한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어머니 못 믿는 게 아니라 제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저번에도 제왕절개했으니까 이번에는 안전하게 큰 병원에서 검사받아야 해요. 제발요, 어머니. 민준 씨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냥 서연이 마음 편하게 한번 다녀오게 해요. 돈이 좀 들더라도 안전한 게 좋잖아요. 어쨌든 어머님 손주잖아요.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다. 가려면 가. 거기 의사 말이 다른지 한번 보자. 돈 아깝게 민준 씨는 반차를 내고 저를 서울대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은 언제나 시끄럽고 붐볐습니다. 검사를 하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초음파실이었지만 의사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준 씨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성함을 알게 된 김민수 선생님은 실력은 좋지만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배 위에 초음파 기계를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보고 저를 보고 다시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초음파에만 집중했습니다.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도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김 선생님은 시어머니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머님. 아들이냐, 딸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첫째 제왕절개 수술한 지 얼마나 됐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7개월 됐습니다. 김 선생님은 초음파 기계를 내려놓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는 우리 부부를 똑바로 쳐다보며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빨리 임신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본인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씨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실수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의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건 무책임입니다. 이전 수술 부위가 너무 새롭습니다. 7개월이면 아직 완전히 아물지도 않았어요. 지금 태아는 10주 정도 됐는데 초음파로 보니 이전 수술 흉터가 이미 늘어나 있습니다. 종이 한 장처럼 얇아요. 종이 한 장처럼 얇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 김 선생님은 손을 들어 어머님의 말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해주세요. 이건 의학입니다. 옛날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머님들 자궁 파열돼서 밭에서 아기랑 같이 죽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서연 씨, 이 아이를 계속 임신하고 있으면 자궁 파열 위험이 90%입니다. 임신 중 자궁 파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궁이 찢어져서 피가 뱃속으로 쏟아져 나오고 아기는 즉사합니다. 산모는 운이 좋아서 5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건져도 자궁 전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세상에. 죽음이라니. 의사 선생님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여전히 따졌습니다. 선생님, 겁주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세요? 김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님. 이 하얀 선이 수술 자국입니다. 얇은 거 보이시죠? 아기가 클수록 이 부위는 더 늘어날 거고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기침만 세게 해도 터질 수 있어요. 겁주는 거 아닙니다. 저 이 일 20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가족 말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저희가 배를 열었을 때 아기는 이미 엄마 뱃속 피바다 속에서 죽어있는 경우를요. 그런 꼴 보고 싶으세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방법이 없나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산모의 목숨을 위해
즉시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겁니다. 낙태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 무슨 그런 막말을 하세요. 제 손주를 죽이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우리 집 귀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김민수 선생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들이든 딸이든 산모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상의해 보세요. 만약 아이를 지키기로 결정한다면 이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임신 7개월부터는 병원에 입원해서 특별 관리를 받아야 하고 언제든 진통이 아니라 수술 부위에 찢어지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119를 불러야 합니다. 10분만 늦어도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산모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임신 10주 7개월 전 제왕절개, 흉터위 임신, 자궁 파열 위험, 사망 가능성 경고. 그는 수첩을 제게 건넸습니다. 결정은 가족이 하는 거지만 의사로서 저는 낙태를 권합니다. 저와 민준 씨는 서로를 부축하며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뒤에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뱃속에는 시한폭탄이 자라고 있었고 그게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택시는 침묵 속에서 우리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침묵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잡았지만 그의 손도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서서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남편 꼬드겨서 그 재수 없는 병원에 가자고 했지. 이제 속이 시원해? 그 의사놈이 내 아들 지우라고 하잖아. 내 손주를 죽이라고 하잖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의사. 어머니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입만 열면 의사 타령이네. 난 안 믿어. 우리가 다른 데서 아들이라고 한 거 알고 질투나서 그러는 거야. 우리 애 떨어지라고 저주를 퍼붓는 거라고. 너한테 낙태 수술비 받아내려고 겁주는 거란 말이야. 모르겠어. 민준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저 무서워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시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넌 남자 자식이 왜 그렇게 겁이 많아? 내 엄마를 봐. 나는 애를 5이나 낳았어. 너 낳고 돌도 안 지났을 때 또 임신했어. 그래도 바티라고 쌀가마니 나르고 다 했어.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옛날 의사들이 나한테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한 줄 알아? 요즘 너희들은 좋은 거 먹고 편하게 살면서 조금만 아프면 병원 타령이나 하고 씁쓸. 어머님의 옛날 논리는 견고한 성벽 같았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지금 의학은 무슨. 다 너희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야. 내가 말했지. 점쟁이가 이 아이는 우리 집 귀한 장손이라고 했어. 어떤 신도, 어떤 의사도 내 손주를 뺏어갈 순 없어. 네가 감히 이 아이를 지우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너랑은 끝이야. 저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런 선택을 하라고 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저 죽을 수도 있대요. 제가 죽으면 우리 하나는 어떡해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죽는다고. 겁주려고 하는 소리야. 안 죽어. 네가 잘 먹고 몸보신만 잘하면 백가죽이 두꺼워져서 괜찮아져. 내가 다 챙겨줄 테니 걱정 마. 넌 그냥 가만히 누워서 태교나 해. 어디도 못 가. 어머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몰래 병원에 갈까봐 외출 금지령까지 내리셨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눈빛으로 오빠는 어머니를 믿어요. 의사를 믿어요. 내가 죽을까봐 무섭지 않아요? 민준 씨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두 여자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평생의 경험을 내세우는 늙은 어머니가, 다른 한쪽에는 과학적인 경고를 앞세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잡으며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그냥 조심하면 안 될까?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어머니 말씀도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셨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쉬면서 지켜보자. 나도 우리 아들 포기하고 싶지 않아. 어쨌든 우리 아이잖아. 민준 씨의 그 한마디가 제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기로 아직 형태도 없는 아들을 제 목숨 대신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놓았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라는 것을, 아무도 저를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광신도 같은 시어머니와 우유부단한 남편과 함께 제 집이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보양식 만들기에 열중하셨지만 어머님이 떠주는 삼계탕 한 숟갈이 너무나도 썼습니다. 그것은 보약이 아니라 제 뱃속에 시한폭탄을 키워 빨리 터지게 만드는 독약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크게 웃지도 기침을 세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를 안아주지도 못했습니다. 아기가 제 배를 찰까봐 두려웠습니다. 태동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 다가오는 죽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나날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에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우리 집에 곧 아들 들어와요. 배가 뾰족한 게 틀림없어. 지옥 같은 공포 속에서 열달이 흘렀습니다. 제 배는 남산만해졌습니다. 막달에는 혼자서 걷지도 못했습니다. 무거운 배가 이전 수술 부위를 잡아당겨 터질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의 살과 근육이 한계까지 늘어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밤이면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종이 한 장처럼 얇아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대로 기쁨에 넘쳤습니다. 손주를 위해 온갖 아기용품을 사드렸고 모두 하늘색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새 아기 침대를 사서 방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하나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내 동생은 아들이야. 만지면 안 돼. 저리 가.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하나가 아기 침대를 만져보려고 다가가다가 할머니에게 밀쳐졌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했고 와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겨우 다가가 딸을 달랬습니다. 민준 씨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제게 신호가 오면 바로 휴가를 낼 것이라고. 그도 두려웠지만 아들을 얻고 싶다는 욕망이 그 두려움을 덮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임신 39주가 되던 날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을 때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를 낳을 때의 진통과는 달랐습니다. 진통은 주기적으로 아래로 쏟아지는 느낌이었지만 이것은 수술 부위 바로 그곳에서 무언가가 안에서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악! 옆에서 자고 있던 민준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민준 씨, 배가 수술 자국이 너무 아파.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그래? 진통 시작됐어. 아니,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통이 아니야. 찢어지는 것 같아. 흉터가. 의사 선생님이. 제 비명에 시어머니도 잠에서 깨셨습니다. 어머님은 잠이 덜 깬 얼굴로 달려오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뭘 그렇게 소란을 피워. 진통이지 뭐겠어.
둘째 낳는 사람이 처음 낳는 사람처럼 구네. 아프니까 애를 낳는 거지. 안 아프고 어떻게 낳아? 저는 고통 속에서 겨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김 선생님이 수술 부위가 찢어지듯 아프면 자궁 파열 위험이라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의사, 또 의사. 너는 그 사람 말을 믿어. 내 말을 믿어. 내가 애를 5이나 낳았어.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이슬이 비치고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주기적으로 올 때 그때 가는 거야. 지금 병원 가봤자 진짜라고 그냥 돌려보낼 거야. 차비만 아깝고 병원비만 아까워. 그냥 누워있어. 통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마치 누가 뱃속에서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저는 몸부림쳤습니다. 민준 씨, 제발 병원에 데려다 줘요. 나 너무 무서워. 의사 선생님 말이 민준 씨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얗게 질린 저와 팔짱을 낀 채 위압적으로 서 있는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 하지만은 무슨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 제 말을 들을래? 내 말을 들을래?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너를 해치겠니? 내 손주를 해치겠어. 내 귀한 장손이야. 내가 너보다 더 애 같아. 그냥 누워있어. 내가 약이라도 발라줄게. 애가 자리를 잡으려고 수술 부위를 건드려서 그런 걸 거야. 여자들이 애 낳을 때 다 아픈 거지. 너만 유난이야. 시어머니는 약을 가지러 갔습니다. 민준 씨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반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봐. 어머니 말씀이 맞을 거야. 이슬 비치면 바로 가자.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귀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지만 아래로 쏟아지는 진통이 아니라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뱃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쏟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를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몸을 웅크리고 침대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몸이 축 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부터 시작된 한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준 씨, 저는 힘겹게 그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나, 추워. 숨쉬기가 힘들어.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민준 씨가 제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가 제 손을 만졌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손이 차가워? 서연아, 왜 그래? 그는 침대 시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슬도 양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겁먹어서 그래. 여자들이 원래 겁이 많아. 하지만 그 순간 민준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제 얼굴, 하얀 입술, 가쁜 호흡,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제 손, 그것이 어머니의 모든 경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김 선생님의 날카로운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10분만 늦어도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 되겠어.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유부단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이상해요. 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119 좀 불러주세요. 제 아내가 위독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돌발 행동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아, 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민준 씨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똑바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제가 어머니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죽일 뻔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만약 오늘 서연이랑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시어머니를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방으로 달려와 저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저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남편의 온기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쏟아져 나왔고 민준 씨는 저를 안고 구급차로 달려갔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제 아내가 자궁 파열 위험이래요. 시어머니도 허둥지둥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제게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혈압계를 부착했습니다. 혈압 40에 60, 맥박 빠름, 환자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 증상 보임. 그들이 운전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더 빨리요. 민준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잠들면 안 돼. 힘내. 거의 다 왔어. 미안해. 서연아. 저는 입술만 겨우 달싹이다가 이내 의식을 잃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문이 열렸을 때 당직 근무 중이던 김민수 선생님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와 진료 기록을 보더니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경고했잖습니까? 왜 이제야 온 겁니까? 자궁 파열입니다. 내부 출혈, 환자 쇼크 상태, 수술실 응급 수술 준비, 코드 레드 발령, 혈액은행에 연락해서 혈액 시팩 준비시켜요. 그는 얼어붙은 민준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요. 빨리. 1%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살려야죠. 하지만 각오 단단히 하세요. 힘들 겁니다.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가에 서 있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을 감싸고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에, 내 며느리, 내 손주, 선생님, 제발 제 며느리랑 손주 좀 살려주세요. 김 선생님이 어머니를 쏘아봤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당신들의 무지와 고집이 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잖습니까? 이제 기도나 하세요. 수술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수술 중임을 알리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마치 분노로 가득 찬 붉은 눈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뒤늦은 후회를 쏘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그 다음은 기계가 내는 규칙적인 삑삑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슴부터 배까지 이어지는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온몸이 묶인 것 같았고 수술 부위, 이번 수술 부위는 하나를 낳았을 때보다 수천 배는 더 아팠습니다. 저는 애써 눈을 떴습니다. 병실의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침대 옆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헝클어진 머리, 오탄 눈, 그리고 구겨진 셔츠에는 말라붙은 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피,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오빠, 제 목소리는 쇠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민준 씨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퉁퉁 붓고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 그는 감정이 복받치는 듯 했습니다. 서연아, 정신이 들어. 세상에, 서연아, 깨어났구나. 그는 제 손 위로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서럽게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기는 어딨어, 오빠? 그것이 제가 떠올릴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아기는
민준 씨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을 살려냈어. 당신 괜찮아. 고비는 넘겼대. 그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기는 잘못된 거야? 저는 차마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민준 씨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서 꺼냈어. 그런데 당신이 과다출혈이라서 아기가 산소 부족이었대. 그래서 지금 신생아 집중치료실 인큐베이터에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큐베이터, 그래도 살아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모자는 방금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떨리고 끊어지는 목소리로 그 끔찍했던 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구급차에서 제가 의식을 잃었을 때 혈압이 거의 잡히지 않았던 순간에 대해, 김 선생님의 분노에 찬 눈빛에 대해, 수술실의 붉은 등과 코드레드, 혈액은행에 연락해 라고 외치던 의사의 목소리에 대해, 그는 밖에서 6시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6세기처럼 긴 6시간이었다고. 그는 평생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딨어? 민준 씨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6시간의 수술 끝에 김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지쳐 보였고 수술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보세요. 하마터면 둘 다 죽을 뻔했습니다. 이전 수술 부위가 터져서 뱃속이 피바다였습니다. 우리가 배를 열었을 때 아기는 이미 자궁 밖으로 나와 피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분은 저희가 혈액 10팩을 수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궁 전체를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자궁을 드러냈다고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핑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엄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이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당신만 살아있으면 돼. 당신만 나랑 하나 곁에 있어주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정말 미안해.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그저 수술실 문만 멍하니 쳐다봤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내가 내 며느리를 죽였어. 내 손주를 해쳤어. 서연아, 내가 어머니 그런 모습 처음 봤어.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 같았어. 간호사들이 와서 겨우 의자에 앉혀드렸어. 후회의 눈물, 그 눈물은 흘렀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제게서 엄마가 될 기회를 앗아갔고 제 아들의 목숨을 위협했으며 제 마음속에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준 씨는 수술실에서 제가 나왔을 때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에는 온갖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제 발을 겨우 만지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그리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의사들이 다시 어머니에게 달려가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특별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여전히 몸은 몹시 허약했습니다. 길고 깊은 수술 자국과 자궁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얀 병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지도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습니다. 병원 화장실에서 면도를 했고 제 얼굴과 손발을 직접 닦아주고 기저귀까지 갈아주었습니다. 네, 저는 움직일 수 없어서 기저귀를 차야 했습니다. 한때 우유부단하고 어머니 말씀이 맞을 거야 라고 말하던 그 남자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조심스럽게 모든 일을 처리했고 그의 눈에는 끝없는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죽 좀 먹을래? 흰죽 사왔어. 의사 선생님이 수술 직후에는 죽만 먹으라고 하셨어. 그는 한 숟갈 떠서 식힌 후 제 입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먹어. 먹어야 힘을 내지. 당신이 안 먹으면 혹시라도 잘못되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는 또 울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서 억지로 몇 숟갈을 삼켰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아주머니와 함께였는데 아마 친척인 듯 했습니다. 어머님은 감히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가에서 기웃거리기만 했습니다. 함께 온 아주머니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들어가 봐요. 사부인. 며느리가 정신 차렸다면서요. 어머님은 마지못해 들어와 두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감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바닥만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몸은 좀 괜찮으냐?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떻게 어머님을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준 씨가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죽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서연이 쉬어야 해요. 아니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는 너 보러 왔다. 내가 인삼물을 좀 끓여왔는데. 어머님은 작은 보온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준 씨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른 거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물만 마시라고 하셨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던 민준 씨가 아니었습니다. 아, 나는 몰랐네. 시어머니는 떨었습니다. 그때 함께 온 친척 아주머니가 복도에서 무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의사들이 유난이야. 옛날에는. 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 폭발했습니다. 그는 복도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낮고 환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주머니, 돌아가세요. 옛날 타령하실 분들은 다 돌아가세요. 바로 그 옛날 때문에 제 아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친척 아주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병실로 돌아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께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제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한 남편이 됐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을 뻔했고 제 아들도 잃을 뻔했어요.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어머니의 고집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민준아,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병실이라 억눌린 외침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에서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법입니다. 어머니가 또 점쟁이 얘기를 하시거나 경험 타령을 하시면 제발 고향으로 내려가세요. 제 아내는 제가 알아서 돌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늘 내내 하던 아들이 오늘 감히 자신의 얼굴에 대고 그런 말을 하다니. 어머님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비겁했어. 이제부터 내가 약속할게.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우리 아이들도 지킬 거야. 다시는 아무도 당신을 상처 주지 못하게 할 거야. 우리 어머니라도.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각성일까요?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적어도 제 남자는 마침내 저를 위해 어른이 되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손을 들어 그의 뺨을 만졌습니다. 나 피곤해. 쉬어. 민준 씨는 황급히 일어나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굽은 등이 너무나도 처량해 보였습니다. 저는 일주일 넘게 입원했습니다. 민준 씨는 쉴 틈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아침에는 제 식사와 간호를 책임졌고 점심에는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달려가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 안에서 힘겹게 숨쉬는 우리 아들 하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집에 들러 하나를 확인하고 저녁에는 다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일주일 만에 5kg이나 빠졌습니다. 하나,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우리 부부는 이웃집 아주머니께 아이를 맡겨야 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감사하게도 돌봐주셨지만 계속 신세를 질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민준 씨에게 혼이 난 후로 제 병문안을 오지 않으셨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민준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한테 하나를 좀 봐달라고 하면 어떨까? 하준이는 아직 인큐베이터에 있고 당신은 여기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지만 하나는 죄가 없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마지못해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구박했던 손녀를 돌보는 일. 모든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이미 엄마 껌딱지였고 할머니는 아이가 태어난 후로 10번도 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의 말에 따르면 처음 하나를 데려갔을 때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며 엄마만 찾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당황하셨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리자 아이는 더 크게 울며 할머니를 밀어냈습니다. 아가, 할머니다. 뚝 그치렴. 저녁에 민준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하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지친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죽 좀 먹으렴, 아가. 한 숟갈만. 그래야 엄마한테 가지. 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죽 그릇을 밀쳐버렸습니다. 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봤지? 힘들어. 민준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본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울다 지쳐 할머니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아이가 깰까봐 소파에 꼼짝도 못하고 앉은 채로 졸고 계셨다고 합니다. 식탁에는 엎질러진 죽과 분유가 널려 있었습니다. 늘 깔끔하고 단정하시던 할머니는 헝클어진 머리에 구겨진 옷차림으로 민준 씨만큼이나 초췌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하나가 열이 나. 어떡하면 좋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다시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소화불량해 엄마를 그리워해서 열이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가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손녀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가 침대에서 자지 않으려 하면 품에 안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온도로 분유를 타는 법을 배우고 묽은 죽을 끓여 한 숟갈씩 떠먹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나를 데리고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엄마, 엄마 하고 외치며 팔을 뻗었습니다.
저는 딸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세상에, 내 딸,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문가에 기대서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한참 엄마 품에 안겨있던 하나가 갑자기 몸을 돌려 손을 뻗었습니다. 한미,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라셨습니다. 어머님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응, 할머니 여기 있다. 하나가 할머니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 있으면서 아이는 할머니에게 정이 든 것이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할머니와 손녀의 사랑이 싹튼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내가 어머님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하나를 돌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 내가 너랑 하나한테 정말 큰 죄를 지었다. 어머님은 고개를 돌려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님의 진심 어린 후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 하준이도 마침내 인큐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작고 약했으며 피부는 쭈글쭈글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 어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세상 빛을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가엽고 두려웠습니다. 아이를 잃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우리 모자의 생명의 은인인 김민수 선생님은 매일 병실에 들르셨습니다. 여전히 엄격하셨습니다. 하준이를 보고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집의 대가가 어떤 건지 이제 알겠습니까?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약할 겁니다. 10배는 더 신경 써서 돌봐야 해요. 산모도 과다출혈로 몸이 쇠약하니 보양을 잘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요.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죽통을 들고 병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어머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선생님, 제 며느리가 뭘 먹어야 기운을 차릴 수 있을까요? 제가 다 해 먹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어머님의 태도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붕어즙이나 소고기 묵국 같은 걸 끓여주세요.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모유 수유하시려면 채소도 많이 드셔야 합니다. 절대 찹쌀이나 비린 음식은 드시지 마시고 출처 모를 한약이나 약초 같은 것도 안 됩니다. 현대의학을 따르세요. 네네, 선생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린 학생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간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점쟁이 말에 따라 아들을 낳기 위한 보양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구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거나 옛날 타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이면 집에서 하나를 챙겨주고 불이 나게 시장으로 가 가장 신선한 소고기와 살아있는 붕어를 사오셨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정성껏 끓인 음식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어머님의 죽통은 늘 따뜻했습니다. 먹어라, 아가. 의사 선생님이 소고기 먹어야 피가 생긴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직접 제게 죽을 떠먹여 주셨습니다. 저는 죽그릇과 어머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어머님을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죽을 먹었습니다. 어머님은 옆에 앉아 제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요람에서 자고 있는 하준이를 몰래 쳐다보셨습니다. 복스럽게 생겼네. 그리고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안다. 네가 나한테 화만이 났지? 화내도 괜찮다. 나를 때리고 욕해도 괜찮아. 다 내 탓이야. 내가 하마터면 어머님은 또 우셨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이에요.
그만 말씀하세요. 저도 피곤해요. 어, 어머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가 나를 원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어서 먹고 기운 차려. 집에 가면 내가 너랑 우리 손주들 다 돌봐줄게. 다시는 그런 헛소리 믿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희랑 우리 손주들 건강한 게 최고야. 민준 씨는 옆에 서서 하준이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짓누르던 숨 막히는 공기는 생사를 넘나드는 폭풍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슬프고 조용하지만 서로를 치유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특별한 간호는 단순히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남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2주 동안 입원했습니다. 이세기처럼 긴 2주였습니다. 입원 수술 자국과 몸의 일부를 잃었다는 상실감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작고 소중한 아들 하준이는 태어나자마자 분유를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미안함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엄마 젖 한 번 물려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퇴원하던 날 민준 씨는 한 손에는 짐을 다른 한 손에는 하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그는 분유 타는 법, 기저귀 가는 법, 아기 배꼽에 닿지 않게 앉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민준 씨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저희를 맞을 준비를 하고 하나를 돌보기 위해 함께 오지 않으셨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민준 씨가 아들을 안고 내렸고 저는 남편의 팔에 의지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술 부위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한 걸음 뗄 때마다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익숙한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왔다. 하나가 제게 달려와 안기려 했습니다. 하나야, 조심해. 엄마 아파. 시어머니가 황급히 달려와 아이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서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내가 방 다 치워놨다. 저는 어머님을 보았습니다. 어머님도 초췌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부쩍 늘어 있었습니다. 집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식탁 위에는 작은 국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점쟁이와 옛날 경험이 만들어낸 숨 막히는 분위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햇볕 냄새가 나는 새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지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침대 옆 요람에 하준이를 눕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먹을 묽은 죽 좀 끓여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알고 있다. 흰죽만 먹으라고 하셨지. 끓여놨어. 데우기만 하면 돼. 시어머니는 허둥지둥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나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와 제 팔에 기댔습니다. 엄마, 아파.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우리 하나 많이 보고 싶었어. 아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딸의 온기만이 제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날 밤 하준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누워있어. 가만히 누워있어. 화내는 목소리였지만 분노가 아닌 걱정이 가득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은 어느새 문가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달려와 하준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강아지. 할미 여기 있다. 엄마는 쉬게 해줘야지. 어머님은 하준이를 안고 방 안을 서성거리며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민준 씨도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분유를 타러 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분유병을 들고 있는 남편과 손자를 안고 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손자를 재우면서도 눈은 제게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아플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잠을 잘 수 있도록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나지막한 자장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어머님의 자장가가 왜 그리 슬프게 들렸을까요? 저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이 집은 변해 있었습니다. 저처럼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상처가 과연 언젠가 아물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집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겼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질서였습니다. 그 질서의 총지휘관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옛날이나 경험을 입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수첩에는 점쟁이 전화번호 대신 하준이의 예방접종 일정, 하나의 비타민 복용 시간, 그리고 김 선생님이 제게 먹으라고 했던 회복식 식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민준 씨가 가장 먼저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힘든 일은 내가 할게. 당신이랑 어머니는 집에 있어. 그는 어머니가 적어준 목록대로 과학적인 식단에 맞춰 소고기, 연어, 브로콜리 같은 것들을 사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몸이 약해서 방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제 주된 임무는 회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할 일은 누워서 먹는 것뿐이야. 한번 무식하게 굴었다가 평생 후회할 뻔했다. 내가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 어머님은 하준이를 돌봤습니다. 분유 타기,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까지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어찌나 능숙하게 하시던지 이놈 키우는 건 하나 키울 때보다 10배는 힘드네. 미숙아로 태어나서 약하니까 유리 다루듯 해야 해. 어머님은 하준이를 소중히 다루셨지만 그 모습에서는 더 이상 장손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미안함에서 비롯된 보살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갑자기 할머니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아이는 할머니 껌딱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싹튼 사랑은 이제 나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를 가든 아이는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한미, 하나 책 읽어줘. 한미, 하준이 안 왔으니까 하나도 안아줘. 어느 날 오후 저는 조금 걸을 수 있게 되어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민준 씨가 젖병을 씻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한 손으로는 하품하는 하준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의 귤을 까주고 계셨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분유 빨리 좀 타. 이놈 졸려서 칭얼대기 시작했어. 잠시만요, 어머니. 뜨거운 물로 소독 좀 하고요. 어머니, 하나 좀 봐주세요. 자꾸 제 다리에 매달려요. 아이고, 하나야. 이리 온. 할미 등에 엎여. 시어머니가 허리를 숙이자 하나가 냉큼 등 위로 올라가 할머니 목을 껴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하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양손과 등에 손주들을 매달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이 왼수들. 아빠는 대뜨고 엄마는 아프고 나 혼자 다 키우네. 어머님은 잔소리를 하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등 위에서 까르르 웃었고 하준이는 칭얼거리며 젖병을 찾았습니다. 민준 씨가 황급히 젖병을 건넸습니다. 세 사람은 정신없이 시끄러웠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문에 기댄 채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들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일어났어? 왜 나왔어? 들어가서 쉬어.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는 우리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고 어머님도 저를 보셨습니다. 어머님은 웃으셨습니다. 제가 처음 시집왔을 때 보았던 그 인자한 미소였습니다. 들어가, 아가. 바람 쐬지 말고. 내가 애들 다 챙기고 너 먹을 닭죽 끓여줄게. 하나의 웃음소리, 하준이의 울음소리, 할머니의 사랑스러운 잔소리, 그리고 분주한 남편의 모습. 우리 작은 아파트는 오랜만에 온전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체의 상처는 언젠가 아물 것입니다. 제 배에 남은 긴 수술 자국도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겠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더 이상 온전하지 않다는 상실감. 저는 가끔, 특히 달이 밝은 밤이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다리 위에 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하준이는 요람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책상에 앉아 설계 도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가장이 되어 온 가족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 인생이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즐거운 순간도 비극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마시고 푹 자거라. 저는 우유 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들어가지 않으시고 제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으셨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말없이 길 위에 반짝이는 자동차 불빛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너 아직도 나 많이 원망하지?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 아니, 지나지 않았다. 어머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마르고 거칠었지만 무척 따뜻했습니다. 너에게는 지났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평생의 업보다.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게다. 어머님은 우셨습니다. 애써 참으려는 듯 흐느껴 우셨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김 선생님이 코드 레드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냥 내 며느리랑 손주를 다 잃었구나. 그 생각뿐이었어. 그리고 내 자궁을 드러내야 한다고 했을 때 서연아,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못된 늙은이야. 나는 아들, 딸 타령이나 하는 무식한 늙은이야. 그래서 내가 내게서 가장 소중한 걸 빼앗았어. 내가 감히 너한테 용서를 빌 자격도 없다. 어머님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빈다, 아가.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어머니.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들이든 딸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제야 깨달았다. 너랑 민준이랑 하나랑 하준이 너희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게 그게 바로 복이고 그게 바로 가장 소중한 대를 잇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아가. 저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저 이제 어머니 원망 안 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그러시면 저도 마음 편히 살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대가를 치렀잖아요. 저는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어요.
하준이를 얻었고 그리고 진정한 어머니를 얻었어요. 민준 씨는 어느새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저와 어머니를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세 개의 심장이 마침내 하나의 박자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늦은 사과는 모든 것을 치유하는 마지막 약이었습니다. 1년 후 오늘은 하준이의 첫 번째 생일입니다. 우리 작은 아파트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뿐이었습니다. 친절한 이웃집 아주머니도 초대되어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약했던 하준이는 이제 통통하고 건강한 아기가 되었습니다. 아장아장 걸으며 아빠, 아빠 하고 옹알이를 했습니다. 2살 반이 된 하나는 제법 누나다워졌습니다. 동생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챙겼습니다. 하준아, 그거 만지면 안 돼. 시어머니는 오늘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으셨습니다. 하준이를 안고 하나는 할머니 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웃 아주머니께 큰 소리로 자랑하셨습니다. 보세요, 언니. 제가 옛날에는 무식해서 아들 타령이나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어머님은 아주머니 귀에 속삭였습니다. 제가 이 하나를 하준이보다 더 예뻐하는 것 같아요. 얘는 애교도 많고 할머니 어깨도 주물러 준다니까요. 하준이는 완전 장군감이야. 지 아빠 닮아서 장난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동생네 복이지. 아들, 딸 골고루 뒀으니 얼마나 예뻐. 네, 시어머니는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떤 손주든 다 내 보물이고 내 새끼라는 걸. 하나라도 없으면 저도 못 살아요. 민준 씨가 제 옆에 서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더 이상 우유부단하지 않았습니다.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윙크했습니다. 어머니 연기하는 거 봤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촛불을 켰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준아. 파티가 끝나고 아이들은 피곤했는지 깊이 잠들었고 시어머니도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부엌에는 저와 민준 씨만 남아 뒷정리를 했습니다. 그가 다가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가 공장 앞 원룸에 살 때부터 익숙했던 그의 포옹이었습니다. 아직도 아파? 그가 수술 흉터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씨 쳤을 때만 조금 욱신거려. 하지만 그 덕분에 기억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몹쓸 놈이었는지 말이지. 민준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의 입에 손을 댔습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기억하게 해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는 걸. 민준 씨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마워. 나랑 우리 어머니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줘서. 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고른 숨소리, 두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베란다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극은 지나갔습니다. 행복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의미의 대를 잇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가장 끔찍한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우리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깨달음이고 용서이며 매일 저녁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입니다. 저에게 행복은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가족이 전부입니다. 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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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입니다.